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가 5에서 최대 1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2에서 8cm 등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단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요즘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부업을 뛴 가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가장이 36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카페 배달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정경련은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로 빚어진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는데요.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사망 사고로 인정받은 사례 가운데 과로로 인한 죽음은 36%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수준의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적정한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만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소식 전하기 전에 기상특보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지금 내일 새벽 그리고 오후에도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눈이 그친 뒤에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기 때문에 난방관리, 수도 계량기 동파, 또 운전과 보행 시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출근길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좀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도대체 며칠째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야의 예산안 협상 오늘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은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 입실음만 펼쳤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협상 교착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지금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뭐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양쪽에 버티기처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보면 지금부터 경찰국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예비비를 일단 편성해서 경찰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그 다음에 뭐 경찰국 어차피 뭐 이번 논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김진표 중재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 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부처가 문제인데 예. 여기가 지금 그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등 또 실세 장관들이 자리한 곳이라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면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이른바 김진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회의에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면서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인데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이 위법적 시행령으로 설치됐지만 운영될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된 중재안을 어렵게 통 크게 양보해 수용했다고 말하면서 여당이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 억지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그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예산 그리고 세법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는 올해 세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성환 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번 예산부수법 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폐지하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 교환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해 세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내년에 정부가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계속 협상 시한을 뒤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진표 의장 국회 본회의 상정 예산안 상정하고 예산 부수법안 상정하는 거 그냥 강행할 뜻은 전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의장주대 회동도 열리지 않았고 다만 이제 어제는 이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두 개 문제 때문에 전체가 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서 오늘 중 그러니까 어제 중으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의장의 입장 중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최근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마침 이제 민주당 의원 한 30여 명과 의장 공간에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예산 관련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닥터카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 오늘 국조특위위원직에서 결국 사퇴를 했네요. 네, 참사 당일 현장 구호 작업을 위해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이른바 닥터카에 탑승했던 것이 논란이 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면서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디맷 그러니까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 및 배우자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사 당시 소식을 접하고 응급의료활동에 조금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로서 달려간 활동에 대해 저열하기 그지없는 공세가 펼쳐지는 상황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했던 야당이 저런 말이라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의 전문성으로 일을 하기 위해 간 사람에게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며 특위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만남 직후에 국정조사에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직후에 이뤄졌는데요. 아무래도 뭐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언급이 있은 직후에 이 국조특위 국민의힘 그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일 아침에 진행되는 현장조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복귀 결정 직전에 이 주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위원들 그리고 이제 유가족 협의회 간의 면담에서 이제 이종철 그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이 국정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했다면서 이에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길을 가자고 권유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절규를 해야 그래야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건지 좀 의문인데요. 그런데 이천 참사와 관련해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김민하 창원시 의원 뭐 처음에는 윤리특위에 뭐 징계를 하겠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겁니까? 윤리특위는 이제 아마 그 경남 도의회 윤리특위에 네. 지금 회부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당 차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이제 중앙당 윤리가 아니라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된 상태인데 네. 이게 지난 2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러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가족 면담 자리에서도 좀 그 유가족들로부터 항의성 발언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여당 의원들에게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시민 분향소에 왜 안 왔냐,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무서워해서 왜 못 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적을 하고 또 이제 뭐 김민하 창원시 의원 또 그다음에 뭐 비대위원 김상원 의원 등의 이제 발언을 겨냥해서 왜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른 의원들 뭐 그 주둥이 단속시켜라 유가족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그 희생자의 가족도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지지자들이 10배로 갚아준다. 의원들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영정에다가 욕을 한다. 그런 소리 듣다가 기절하게 된다. 이렇게 안타까운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발언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이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전했습니다. 당내 단속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뭐 유족들이 2차 가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치인들이 말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노조재정투명화법이라고 명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또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대표 발의자인 정 부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라면서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원내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또는 독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이건 관련해서 야당에서 공식 논평은 나온 건 없는데요. 네. 조금 전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고 규제는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이 그 이치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좀 이렇게 약간 보류 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노동 탄압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네.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인데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관련 회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것을 깜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표준 임대 단가 요구를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원래 불법 파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정위가 나선다는 얘기는 사업자로 본다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화물연대가 이제 법적으로는 어딘가에 고용된 노동자 신분이 아니고 다 자기 자동차를 가진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이게 파업이나 이제 어떤 불법 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파업 당시에 좀 논쟁거리였는데요. 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좀 정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또 공정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적인 성격을 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올해 말이면 화물연대 파업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자동으로 일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논의하겠다. 물류산업 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 회의를 첫 회의가 열렸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물류산업발전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화물연대 측도 참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화물연대에서는 이 협의체 자체가 안전운임제를 결국 일몰을 거쳐서 폐기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측은 화주체 화주단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전운임제 찬성 입장은 우리뿐일 것 같다. 이런 좀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지금 오늘 첫 회의를 하긴 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지금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몰 시한이 도래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법 시효는 사라지게 버리는 법 조항에 대한 실효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 그 사이에 협의체는 계속 진행되다 보면 결론이 나오면 이게 6개월 뒤에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안전운임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좀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크리스마스하고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회의에서 좀 청취자들의 귀가 좀 솔깃할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라면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인데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안 보면 주 80시간 넘게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 또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 저희도 이제 오늘 이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뭐 과거 일까지 좀 조사를 해서 좀 보도를 했는데요. 뭐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뭐 조삼모사냐 뭐 이런 독자들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오늘 인사혁신처가 경제사회 분야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그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설명해서 뭐 당장 이번 크리스마스나 뭐 이번 뭐 신정 뭐 이럴 때부터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지금 이제 한 몇 개 정권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 대체휴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온다거나 아니면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온 거잖아요.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뭐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시민단체나 노조의 입장은 계속 그런 쪽으로 일관이 됐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뭐 이제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이었던 그 지금의 보수정당은 약간 오락가락한 그 역사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때 2013년에 대체공휴일 도입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여야 합의도 이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제동을 걸면서 아예 안 된다. 설 추석 어린이날만 하자. 이제 그때 그렇게 한번 결정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박근혜 정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2년 후에 이게 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당시에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2년 전에는 이제 32조 원대 경제 손실이 생긴다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뭐 1조 3천억 원 정도 뭐 경제적 이득이 있다. 뭐 하여튼 약간 계산이 바뀌었습니다만 결국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은 이제 제동을 걸었다가 한 번은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갔고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기존의 설추석 어린이날에 더해서 4대 국경일 그러니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2021년 7월에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그 이제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요거를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좀 조금 늘렸는데요. 예. 다만 이때도 국민의힘에서는 행안 의원들이 이 공휴일법 통과가 이루어진 당시에 행안위 전체에서 반대 뜻을 밝히면서 퇴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한 반 정도 만에 다시 또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 뜻이 관철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과거 역사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금 오는 27일에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원래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에 열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 격주로 번갈아서 주재를 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일부 언론과의 이제 취재에 응해서 그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 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귀띔을 한 건데요. 예. 이 국무회의 당일인 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 자정 이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23일에 이제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고 대통령 보고를 이제 그날 중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가서 축하 메시지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은 연말 특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축하 메시지라는 게요.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바는 이게 뭐 사면을 미리 축하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19일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 그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 설명은 이랬고요.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 안팎도 특히 여의도 쪽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28일 종료되는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았고 또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면담을 한 것도 이제 이런 관측을 좀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말을 보면 야권에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만한 이제 그런 정치인 사면 복권 사례가 지금 뭐 마땅치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관측은 있습니다. 경제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업인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대한상의가 이 정경련 그다음에 경총동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서 뭐 지금 사면 명단을 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당시 지금 8.15 사면 당시에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나 박창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그리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말 특사 발표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최종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뉴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전 담화를 내어서 남측을 향해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이 다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이 정형화된 담화 형식을 좀 파기한 측면도 있고 막말 담화를 좀 이어간 측면도 좀 눈에 띄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거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담화를 낸 바가 있는데 그 담화의 패턴과 비교한다면은 일단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장문이고 그 내용 자체가 기술적인 반박문입니다. 그 기존에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또는 대남 관련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친 발언으로 이제 유명했는데 이번 내용은 주로 이제 한국 내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위성 발사에 대해서 갖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술적 내용에 주로 이제 방점을 싣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최근 가고 있는 미사일 개발 행보가 나름대로 상당히 기술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강변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남측의 전문가들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서울 상공 찍었다고 하는 게 아주 조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일종의 평가절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북한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쏜 그 정찰 위성 두 개의 발사체에 대한 한국 내의 평가, 이것이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군이 이 발사에 대해서 준중거리, 소위 미사일 발사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 정찰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평가를 하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찰위성의 지금 쏜 기술적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 마치 그 화질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그 기술적인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 쏜다고 하지 왜 그 정찰위성을 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는 ICBM을 쏘던 정찰위성을 쏘던 그 쏜 것에 대해 정확히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한 것이죠. 근데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도 사실 군사 목적의 위성을 아직은 못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발사할 예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군사 위성 정도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북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낮더라. 이걸 정찰위성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사실인 겁니까?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일리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상 두 번에 걸친 발사 자체가 발사된 발사체가 그 궤도에 진입했을 때, 그러니까 궤도 상공에 올랐을 때 그것이 중앙 관제소죠. 그러니까 관제소와 그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통신의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그 위성상에서 찍은 사진이 제대로 송출돼서 관제 실험하는 데까지 관측소까지 도달하느냐의 문제. 이 화상 자료에 오가는 문제에 대한 측정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발사는 기본적인 송신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실제 영상을 찍어서 그게 제대로 경사각도와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촬영된 것이 제대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고급의 아주 촬영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그 830초밖에 안 되는 발사 그 실험을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발사체 자체가 스커드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구형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해서 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낮은 그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 식의 이제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굳이 이 830초짜리 실험을 위해서 굳이 비싼 발사체를 쏠 필요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커드 가지고도 충분히 550km 정도의 궤도 진입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안 들이고 저렴한 기존 보유 미사일로 추진체를 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통신이 되는가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통신 여부를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근데 통신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했어요. 이게 네네. 대위권 재진입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길게 보면은 어떻든 베이스, 그러니까 소위 기초가 되는 부분, 추진체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ICBM이나 정찰위성이나 동일한 어떤 기술을 그 기초를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위성을 위해서 썼던 이 추진체를 가지고 ICBM을 또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중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 그 위성체를 실던 아니면 핵탄두를 실던 간에 대기권을 진입해서 그 대기권의 다양한 그 환경에 견디고 그것이 궤도에 진입하든 아니면 다시 재진입해서 대기권을 아래 내려오든 간에 일종의 어쨌든 대기권 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에 탄두가 갖고 있는 상마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내용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권 진입 자체에 대한 기술은 유사하다. 다만 이제 재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CBM 기술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로켓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로켓 위에 탄두부에 핵무기를 탑재할 만큼 소형화했는가. 이게 이제 둘째일 거고. 셋째가 그럼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대기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재진입할 만큼 그 뜨거운 열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 재진입 기술에 관한 것들을 확인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담화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찰위성에 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화성 17형을 성공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평가한 것, 또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 이 발사 거리상으로는 15,000km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실제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또 뒤에 부분에 펼쳤어요. 그래서 실제 자신들이 쏜 그 화성 17형이 소위 이제 조종 전투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탄두부에 일종의 원격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 탄두부가 설치돼서 그것이 실제 탄착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자신들이 원격적으로 그거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탄두부에 붙어있던 조종 원격 전투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게 탄착점이 정확히 떨어진 걸 우리 원격으로 그걸 확인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마치 탄착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재진입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냐. 소위 탄착이 돼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원격으로 감지했다라는 것은 곧 대기권을 재진입을 성공시켜서 정확하게 탄착점이 떨어졌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여러 전문가와 또 그 정부 관계자들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것이 요것만 가지고는 거의 성공했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화성 17형이 그 발사돼서 떨어질 때쯤 일본 자위대 공군이 F-16을 타고서 주변 탄착 지점을 비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떨어진 장면의 영상을 보면은 하얀 연기들이 흩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느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통의 ICBM은 연기를 내지 않습니다. 탄착점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사실 거의 눈에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떨어져서 거의 우리가 보는 뭐 하얀 연기를 뿜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얀 연기를 뿜는 현상은 탔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재진입에 실패해가지고 그게 분리되면서 다 타가지고
포물섬을 그리면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ICBM이 최종 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포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원격 조종으로 그걸 확인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들의 성공을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옥치같이 들리긴 하는데요. 그 영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린 성공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할까요? 대미 억제력을 갖추었다라는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과거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을 쏘면서 사실상 13,000km급으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사실 사거리는 확보를 했는데 이 ICBM 하나만 가지고는 미국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죠. 위협도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진 기술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고 실제 이게 다탄두가 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그래서 사실상 사거리만 살짝 확인했는데 그 사거리조차도 정상각도로 쓴 것이 아니라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실제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고각으로 쏴서는 전혀 실험의 완성도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각도로 쐈을 때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그 궤도에 따라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사실상 깎여 나가는 소위 상마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각으로 쏠 경우에는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상으로 쐈을 때 각도에서의 상마를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상으로 쐈을 때 제대로 깎여 나가면서 견뎌내고 그 탄두가 제대로 쪼개져가지고 다탄두가 돼서 정말 목표한 타겟을 다 맞출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고각으로 쐈을 때는 그걸 실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고각이 아니라 정상각도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좀 시사했잖아요. 네네. 그 진짜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정상각도로 쏜다라는 건 결국 미국 본토 근방에 떨어지거나 최소한 못 가도 최소한 이 근처에 가서 떨어져야 돼만 정상각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알래스카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에서 다 포착이 되게 있습니다. 미군이 이제 최근에 도입한 게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24시간 북한 미사일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지되는 순간에 미사일의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을 하고 추적해서 장비로 그것을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쐈을 때 있는 미국한테 식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식별된다라는 건 곧 요격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얘기고 요격 미사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토를 향해 쐈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비롯해서 각종 그 군사 그 장비들이 북한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에 있는 F-35B 같은 아주 폭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전략 자산들이 대거 평양 쪽으로 발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실험 발사 하나를 가지고 사실상 선제 핵타격을 다 받을 수 있는,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상각도로 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상상하기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만약에 쏘더라도 기존의 고각 발사보다는 조금 더 각도를 낮춰서 쏘는 정도로 해서 일본 열도를 넘겨서 아니 괌 인근 정도의 탄착시키는 방식은 예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상 각도로 해서 완전히 미국 본토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거의 전시 상태에 가깝게 아마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이건주론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 1위 키워드는 환경 키워드고요.
키워드는 이제 대설주의보 그리고 한파특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권보다 뭐 사흘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었죠. 최고 20.4cm의 엄청난 눈이 왔었는데요. 19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이제 대설경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내린 눈 때문에 좀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파특보 역시도 충북권에서 이제 최강 한파로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가 이어졌고 저희 집 차도 한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왜요? 저희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우니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엄청 고생하기도 했었는데 뭐 저의 고생은 고생도 아닌 수준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해안 바다 같은 경우가 북극 한파에 얼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발이 묶였고 또 제철을 맞은 굴, 또 감태수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산 가로림만이 얼음으로 뒤덮이고 또 이제 해안가 근처에 바닷물이 얼어붙어서 어선 주위에 얼음과 고드름이 가득하고 바다에 얼음 조각이 떠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서산 기온이 바다에 이제 그 근처 기온이 영하 13.9도까지도 떨어졌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굴과 감태수확 포기한 채 발만 동동 굴렀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닷새 높게 이어진 북극 한파에 좀처럼 얼지 않던 바닷물까지 꽁꽁 얼어붙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네, 바다가 얼었다는 얘기는 참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한파 대비 풍경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 키워드입니다. 전기차요? 네, 혹시 전기차가 겨울만 되면 참 전기차 주인분들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히터 틀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히터도 히터고 이제 히터가 왜 틀기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그 충전 대비해서 너무 이제 전기 충전비에서 운전을 조금 했는데도 금방 이제 배터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너무 추운데 가면은 분명히 충전했는데 빨리 배터리 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겨울철에는 이제 특성상 기온이 떨어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온 대비 20-30% 정도까지 주행 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이 히터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적인 자동차는 모터가 구동되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쓰니까 생각보다 이제 배터리를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전기차는 모터가 작동하니까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결국 별도로 공기를 가열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추가로 전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오리털 점퍼를 입고 타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전기차가 저온일 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한지 거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80에서 100km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은 운전자들이 저온일 때는 최소 뭐 500km 충전이 됐어도 100km 정도는 떨어질 거니까 미리 대비해라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준비를 할 텐데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우리가 꼭 스마트폰 충전 막 10% 남았을 때 언제 꺼질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겨울철 한파에 변한 또 하나의 상황이 배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달앱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배달 라이더분들이 생기고 배달비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한파가 많을 때는 이 배달비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라이더들이 좀 예전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많이 여전히 추울 때니까 사람들이 배달 더 시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요금이 한 4-5천 원 수준인데 이게 최대 10,000원 혹은 20,000원까지도 올랐다. 이런 이제 특히나 추운 시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닭 한 마리 가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 배달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는 배달하시는 분이 7시간 만에 배달료 30만 원 벌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도 하고요. 혹은 이틀 동안 자기가 147만 원을 벌었다. 뭐 이런 이제 인증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위 뭐 목숨 걸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어떨 때는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배달을 안 하고 싶어도 포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콜이 잘 안 잡힌다고 해요.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고수익을 위해서 결국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고 일부의 사람의 이야기지 이런 거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목소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 2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가요 대축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2020년 이제 연말이잖아요. KBS에서 지난 12월 16일 가요 대축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축제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려 132명의 아이돌 스타들이 참여한 무대였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수많은 아이돌 팀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 이제 이런 무대를 하면 최근에 어떤 그 신인 그룹들 혹은 이제 요즘 10대들에게 인기 그룹이 많았는데 최근에 문화 중에 하나가 레트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Y2K 우리가 정말 2000년에 들었던 그 네. 단어 그리고 레트로 컨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니얼 추억의 그룹이고 코요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아가 연말 단독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전의 추억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것도 했고 또 이번에 있었던 그 10대, 20대 걸그룹 같은 경우도 뭔가 이런 2000년, 1990년의 추억을 일으키는 이런 리메이크 곡을 해서 좀 풍성한 컨셉이 이어졌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키워드 아주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승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소속사하고 서로 뭐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후 18년 동안 한 차례도 음원 관련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법적 싸움을 시작한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권진영 후크 대표의 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탈세 의혹 이승기에 대한 갑질, 뭐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죠. 파장이 커지자 후크에서 전속계약의 미지급 정산금 등 약 한 총 50억 원 돈에 약 한 54억 돈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금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승기 씨가 16일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된 것인데요. 어떤 글을 올렸느냐? 오늘 아침에 자기의 통장에 한 50억 정도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걸 받았다. 아마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자신이 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게 있었던 것들을 잘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흘린 땀에 대해서 욕심의 부당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받았던 돈들에 대해서 실비를 뺀 나머지 돈을 얼마가 되든 다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억 원 돈이 들어온 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부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연예계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온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러한 그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에 대한 좀 댓글이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잘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승기 씨는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유승민입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비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뽑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에 차기 당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한 데에 대해서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골대를 옮겼다고 비판한 내용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룰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100% 당원 투표만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또 뭐 안철수 의원들도 이번에 바뀐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향후에 그 당원 투표에 어떤 식으로 연관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앱 순위가 이번에 이제 2022년 순위가 나왔습니다. 예. 1위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카카오톡 아니에요. 카카오톡 2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1위가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예. 뭐냐면 이게 하나만 그냥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기에 설치된 대수, 그 다음에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평균 실행 수, 뭐 평균 실행 시간 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아이폰은 데이터가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기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그 기기 설치 수가 약간 차이로 유튜브는 3,790여만 대, 카카오톡은 3,780여만 대로 유튜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한 달에 쓰는 평균 실행 시간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한 9배 이상 유튜브가 높고요. 평균 총 실행 시간 같은 경우에도 한 5배 이상 유튜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앱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위에서 6계단 오는 3위까지 올라왔고 또 한 가지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앱 역시도 작년 대비 이제 9계단 상승한 5위를 차지하면서 이런 앱들이 이제 확실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과학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 트위터인데요. 요즘 참 매주 뜨겁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만약에 투표를 자기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트위터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직에 물러나야 될까라는 투표를 했는데 물러나라는 찬성의 의사가 57.5%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42.5%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고 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기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말대로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테슬라 주가가 5%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후임자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고 계속 물어보니까 답글에 후임자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다시 또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는 뭐 이런 좀 해프닝성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참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악몽 끝내야 된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 말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미 짜여진 각본이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자존심 구겨져서 어떡하죠?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보건입니다. 원전 보건을 두고 갈리는 두 가지 시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죠. 한비 4호기도 재가동되고 있고 신한울 2호기도 내년 준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시 원전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K원전의 수출이 탄력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고준위의 그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 이루어지고 있고 공청회 일정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슈이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것이 많겠고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눈은 내일 이른 새벽에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충남, 전라 해안, 제주도에서 시작돼 늦은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 5에서 많게는 15cm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는 2에서 8, 충청권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은 1에서 3cm입니다. 눈이 그치고 오후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모레부터 다시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모레와 글피,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 지방에 다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요 0.8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알고 있던 사실도 마치 새로운 일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세월의 마법이겠죠. 연말이 되면 길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이 언제부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성탄절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없었기에 이게 강화된 방역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어느새 헷갈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캐럴 실종의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엄격해진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한 백화점이 매장에서 캐럴을 틀었다가 7년 전 법원의 결정으로 2억 3천만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물어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백화점, 마트는 물론이고 거리와 인접한 매장들도 캐럴을 트는 걸 꺼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캐럴이 사라진 거리 풍경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음원 서비스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원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게 저작 인적권과 실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음원 서비스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 20곡의 캐럴 음악을 창작하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상인연합회와 콘텐츠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고 하는군요. 인공지능이 창작한 캐럴 음악은 어떨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요. 기존 캐럴의 밝고 경쾌한 느낌은 비슷했지만 뭔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좀 묘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알고 봤더니 해피 크리스마스란 대표 캐럴 음악은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신나게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의 천진함을 표현한 재즈였다고 합니다. 다만 경기 지역에서만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성탄절 단 며칠이라도 더 많은 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 이게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hen that moon is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 here is out of sight.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keep their loose to keep it t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We like our fun and we never fight. You can dance and stay upt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 wa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And when that moon is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톰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나잇 들으셨습니다. 예, 김성환의 시사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캐롤 얘기 듣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이동건님, 캐롤만큼은 저작권 걱정 없이 듣고 싶네요. 사랑과 평화의 성탄절이잖아요. 길거리 리어카에서 울려 퍼지던 캐럴이 들리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금 그리운데요.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절에는 저 거리에 나가면 진짜 떠들썩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경제도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현숙님, 12월에 접어들면 캐롤 참 많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듣기 쉽지 않았네요. 추운 겨울 구세군도 보기 어려워진 듯해요. 캐롤 감성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그나마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주셔야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요즘 너무 가라앉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조금 좀 이렇게 들뜰 때는 어찌 보면 조금 들떠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기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좀 기쁠 때도 있어야 하고 조금 어찌 보면 조금 가라앉을 때도 있어야지. 그게 좀 반복이 돼야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 나오는데 과거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곤 했었는데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어요. 네, 전국에 최대 15cm의 한방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서 아침 출근길, 오후 퇴근길이 다들 이제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일 새벽이니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북부를 포함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에 우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는 24일까지 충청, 호남, 제주에 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지상에 잘 쌓이는 한방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쯤까지는 진눈깨비가 내리고요. 예. 서울은 그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는 눈이 내리고 정오까지는 진눈깨비가 이제 비가 섞여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차에 따라서 강설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충청 내륙이랑 남부 내륙에 어는 비가 내릴 수 있는데 이게 온도는 영하인데 물방울로 내리는 거예요. 예. 지면에 닿자마자 얼어붙으니까 살얼음이 돼서 교통에는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수 있으니까 특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설량을 보면 경기 북부, 그다음에 경기 동부, 강원 내륙, 강원 산지, 제주 산지 같은 경우는 5 내지 10cm. 특히나 경기 북부랑 강원 내륙 산지에는 눈이 쏟아지면서 적설량이 15cm를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춥나 싶어서 보니까 제트기류 때문에 열려서 위쪽 북극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제 찬 기운이 내려오는데 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기압골이 벽처럼 치고 있어서 예. 찬 공기가 빠져나갈 틈 없이 위에서 계속 찬 공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갇혀 있으니까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밤천 시간에도 소식 전해드렸지만 눈이 내리는데 지자체가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예, 시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폭설에다가 여기 또 한파까지 겹치면서 농촌 그리고 뭐 농어민들 시름이 굉장히 깊다고요. 네, 17일하고 18일 정도에 내렸던 눈과 비슷한 눈들이 지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충남, 호남, 제주 같은 경우인데 지난번에도 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라는 말씀 주셨었잖아요. 지난번엔 좀 지나갔지만 이번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우스가 무너져 내릴까 봐 다들 걱정이고요. 요즘 기름값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날씨가 계속 추우니까 비닐하우스는 난방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걱정인 상황인 거죠. 전기료도 많이 올랐는데 기름값도 작년 대비해서는 50%가 올랐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더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봐 농민들이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는 몰랐었는데 네. 양식장에도 이 수온 때문에 기온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1, 2도가 내려가면 동사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피해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한평만 해역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뭐 농민 어민분들은 아마 이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대비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네. 사실 사람이 손이 부족해가지고 다 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 하니까 행정기관이나 주변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추위, 지금과 같은 이런 날씨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네. 목요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전국에 한파가 몰아닥치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찬 공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체감 기온도 기온보다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충남, 호남, 제주에는 22일부터 24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 만약에 그 찬 공기가 약해진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까지도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뭐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러시아나 일본도 그렇다고요?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사실 추운 곳이잖아요. 네. 근데 눈이 40cm나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스크바에 3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의 높이는 40cm에 달하는데 이 정도 되니까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고 있고요. 제설 차량이 쉼없이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989년 이후에 최대 수준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스크바에 눈 치우려고 특수장비만 12,000대 12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눈이 1m 가까이 쌓였는데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내버스는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니가타현의 시도섬에는 신호등이 고장나서 5천 가구가 정전이 되고요. 휴대전화 통신도 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시가와현에서는 갑자기 본 돌풍 때문에 지붕이 파손되고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잇따랐고요. 신칸센에 설비 문제가 생겨서 4시간 동안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신칸선에 철로 위에 멈춰 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1호선 말씀드렸었잖아요. 2시간 동안 멈춰 서 있었다고. 네, 여기는 4시간 동안 철로 위에 서 있었는데요. 내부의 전기가 끊기면서 승객들이 어두운 데서 불안에 떠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 예. 도쿄역에 열차를 기다리는 인파로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네요, 정말. 네.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살펴보죠. 네. 아파트에 월패드라고 하는 게 설치돼 있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예. 뭐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통제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제어센터 같은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말기 같은 게 관리용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월패드를 해킹한 30대 남성이 잡혔어요. 예. 게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해킹한 사람이요? 네. 그러면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월패드라고 하는 게 이제 벽에 붙어 있는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요즘 새로 만드는 아파트를 보면 바깥에서 초인종 누르면은 그 월패드 있는 데서 이렇게 다른 보이잖아요. 예, 카메라도 보이기도 하고 네. 거기서 전등도 끌 수 있고 뭐 각종 요즘 그 제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네. 실내를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를 해킹을 해서 예.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영상들을 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본보기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 월패드에서 영상을 추출했다라고 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네. 정말 이 30대 남성은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아파트 단지 638군데 40여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그 카메라를 조작을 해서 집안 여기저기를 찍은 건데요. 피해를 입은 가구만 40여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고요. 예. 대학에서도 정보보호를 전공하면서 본인의 IT 보안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는데 실제로 촬영된 내용들을 보면 뭐 이렇게 집안에 있으니까 편하게 심지어는 알몸 상태에 있는 남녀 예. 사진을 포함해서 예. 성관계 영상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예. 근데 이 월패드를 해킹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해당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참. 지금 이게 작년 11월부터 내살했으니까요.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한 끝에 검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 혹시 외부로 유출돼서 판매가 되거나 유통이 됐습니까? 실제로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네. A씨가 구매를 위해서 접촉한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판매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지만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영상을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 이메일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강 수사를 거쳐서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거나 그렇죠.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디든 요즘 뭐 카메라 없거나 뭐 하다못해 휴대폰도 지금 그렇고 TV도 네. 요즘에 뭐 그 화상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안 조치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월패드의 비밀번호를 지금 바꾸실 수 있으면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거 아마 비밀번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월패드 카메라 있는 부분에 테이프를 좀 붙여 놓으시단다든지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식당이나 숙박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 공유리를 해킹하는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게 또 중앙 통제나 제어가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네. 또 공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 놓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반론도 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이면은 예전 같으면 좀 들뜨기도 하고요. 네. 호주머니도 좀 열리잖아요. 예. 선물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근데 지금 고물가 시대의 소비 패턴은 뭐 여는 사람은 열고 네. 대다수는 또 못 열고. 네. 이게 거의 극과 극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문하셨어요, 진행자님께서는? 아니요, 전 아직 안 했어요. 생각을 못 하셨죠? 예.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케이크를 사러 갔더니 케이크 없더라고요. 케이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보통 이제 카페에서 파는 케이크. 그런데 크리스마스 땐 주문을 안 하면 케이크를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올해 25만 원짜리 케이크 화제예요. 25만 원요? 네. 호텔에서 25만 원짜리 그 최고급 케이크를 파는데 예. 이게 호텔마다 경쟁이 붙어서 초고가 케이크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 그러실 텐데요. 케이크는 25만 원짜리 사는데 예.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극과 극의 가성비와 이 소비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 케이크를 25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네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는 그 부유층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서민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인데 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마지막 끝물에 파는 저렴하게 파는 그런 그 품목들 있잖아요. 일상 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땡처리 하기 전에 예. 판다든지 아니면 마트가 문 닫기 전에 되게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런 걸 사는데 또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 소비 와인이나 케이크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그림을 좋아한다든지 요즘에 뭐 위스키가 또 유행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플렉스하는 그래서 매장에 오픈런을 하는 그런 극강의 말하자면 소비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좋은 현상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무 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다른 한쪽으로. 네. 그래서 너무 감정에 휩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거나 아주 저렴하거나 두 가지 제품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제 소비의 어떤 양극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기업들이 고민이 좀 깊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때는 또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지 않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냉장고 파먹기 뭐 이런 네. 거 했었잖아요. 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후배가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선배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면서 돈을 못 쓰니까 커피를 사달라고 후배들이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한 명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면 사실은 선배들도 선배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무지출 챌린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곤란해하는 선배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소비를 대폭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게 그냥 돈을 안 쓰는 예전에 만원의 행복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유통기한에 임박한 식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알뜰하게 지출을 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소셜 데이터에 언급된 양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우리의 취향과 선택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소비와 무지출이 대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소비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배한테는 무지출 챌린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25만 원짜리 케이크 사러 가지는 않겠죠? 설마? 모르죠. 오마카세를 먹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뭐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날 일찍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을 두고 남녀 차별이다. 이런 진정이 있었는데 네. 인권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농협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작년 8월에 IT센터에 당직 근무를 짜는데 남성들만 남성 직원이 밤에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 낮 근무만 맞게 하는 건 성차별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인권위의 결론이 나왔는데 진정을 기각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로 볼 만큼 야간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근이 일찍보다는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쉴 수 있고 보상휴가도 4시간씩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하게 불리하다 볼 수 없고 또 여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일률적으로 시킬 경우에는 이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이다. 네. 왜냐하면 여성들이 야간에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할 수 없고 만약에 인권위가 이 보안시설이 발전해서 여성도 숙직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진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직원 수가 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근무하는 게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안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다면 여성들도 숙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평등의 관점에 있어서도 남성 중에 가족 돌봄 등에 따라서 당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말은 여성들만 쓰고 밤에는 남성들만 쓰게 되면 또 집에 돌봐야 될 자녀가 있거나 또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큰 틀 안에서는 남녀 차별은 아니다. 네. 적절한 보상이 뒤따른다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인권위는 다른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작년과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거는 직업군인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여군은 당직 근무를 면제하고 남성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한 국방부의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해서 국방부에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당직 근무 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 이런 권고였는데요. 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구시에 2020년에 한 공무원이 당직 주기가 여성 공무원은 7개월인데 남성 공무원은 2개월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인권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다음 해에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18년 10월에 당직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여성 공무원들 숙직에서 제외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됐고 남녀 모두 숙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단 임신부를 포함해서 남녀 불문하고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경우에는 이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가다듬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하고 네. 그런 근무를 섰을 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느냐. 요게 좀 핵심에 그렇죠.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온라인에서는 지금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꾼들도 업무 강도가 아니라 빈도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이라고 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현저하게 대우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왜 여성은 근무를 안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여성 당사자들 얘기를 들으라고 하면 남성 당사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남성이 야간에 숙직 근무를 하고 여성은 주말과 공휴일에 일찍 근무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직 중에 5시간 휴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4시간의 휴무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그 보상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차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거 정리하기 쉽지 않네요. 당사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불합리하다 혹은 불평등하다 느끼면 안 되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여성 근무자들 중에도 나는 야간 당직 쓰고 주말 안 쓰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유물, 소위 명품 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고려 청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명품 청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인용된 고려 청자선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견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태안 앞바다 고려 청자선은 꽤 그래도 알려진 거 아닌가요? 예, 뭐 많이 거기서 발견됐죠. 그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2년 전 정도 되네요. 2020년 4월인데 태안 앞바다 신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일대의 바다를 지키던 조선 수군의 지휘소 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되게 그 허름한 폐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그 명문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그 건물의 벽지에 쓰여진 한시가 있고 그다음에 수군 지휘소에 내걸었던 현판, 이런 글씨가 이제 그중에서도 주목을 끌었는데, 한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람이 개소나무 꽃 떨어지듯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현판 글씨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듯 그런 내용인 무량수각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 그 현판 옆에 무량이라고 쓴 현판 옆에 농담이라는 뜻의 한자인 구롱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소나무 꽃 떨어지듯이 한다라는 한시는 그만큼 이 태안 앞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빈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무량수각이라는 현판 글씨를 썼는데, 그 옆에 무병장수는 무슨 농담이야 농담이라는 그런 어떤 풍자 문구를 써서 그 농담이라는 뜻의 구롱, 그 입구자에다가 농담하다 할 때 농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병장수도 기원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곳이다. 이런 시까지 같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어떤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각의 이름을 달았는데 옆에다 이렇게 말도 안 돼. 구롱 이렇게 이제 써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이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예전에는 지나다니기 힘든 좁은 목시다 해가지고 그 난행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 편안하게 지나기를 기원한다라고 해서 편안한 안자에다가 흥할 흥자를 써서 안흥량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흥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나다니기 힘든 해로다라는 이야기인데 1123년 벌써 내년이면 900년이 되네요.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서궁, 유명한 고려도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도경에서 안흥량 물길이 격렬한 파도 때문에 열길 물과 충돌하고 암초 때문에 위험하므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빈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조류가 조류 반야가 심각한 굉장히 위험한 구역이다. 이런 거네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조류가 되게 세다고 알려진 곳들은 뭐 예를 들면 남해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당수라고 불리는 뭐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있죠. 그래서 뭐 심청이 빠졌다는 인당수가 유명하고요. 황해도 앞바다 쪽. 그래서 이제 그 이 안흥량은 태안 앞바다에 있는데
그 황해도의 인당수하고 또 강화도의 손떨목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 손떨목이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몽골군이라든가 그런 데도 못 건너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육지적으로 못 왔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전남 해안 진도 사이에 울뚫목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험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흥량은 해안선의 출입이 가장 심하고 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중 암초가 곳곳에 있고 그래서 조류의 변화도 심하고 또 극심한 조수간만의 자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더욱 빨라지고 해서 승정원 일기 1667년조를 보면 안흥량을 왕래하는 선박 중에 뒤집혀서 침몰하는 것이 10척 중에 7, 8척에 이르고 또 한 해에 바람을 많이 만나서 사고가 많으면 40척에서 50척에 달한다라고 이제 기록까지 했죠. 그런데 10척 중에 7, 8척이 침몰하고 그 정도면은 그 해역으로 안 들어가고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과장이겠죠. 그만큼 이제 사고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흥량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거둔 세금으로 거둔 뭐 곡식이잖아요. 그거를 서울, 즉 개경이나 한양으로 운반하는 그런 좋은 선의 항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을 건너지 못하면 사실은 나라의 국간을 또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빠른 길이라는 건 뭐 알겠는데 사고 많이 나면 육로로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뭐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현물로 이제 거둔 곡물 같은 세금을 사실 다 옮기려면 그 엄청난 수의 소와 또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그만큼 동원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또 지금처럼 그렇게 나 있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사실 해난 사고가 날 때마다 육로 소송이 검토가 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행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죠. 육로가 그만큼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해로도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 좀 이 수칙만 잘 지키고 뭐 하면 그나마 그래도 육로보다는 낫고 또 움직이면 또 뭐 훨씬 수월하잖아요. 해로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침몰을 하는 게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좀 사고 방지 대책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5월부터 뭐 한 8월 이때까지는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가 원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려조선 뭐 같은 그런 역대 왕조가 대를 이어서 마련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운하개통이었거든요. 처음 계획된 것은 고려 인종 때니까 1134년이니까 굉장히 뭐 오래된 거죠. 뭐 왜냐하면 요컨대 이제 해난 사고가 빈발하는 안흥량을 거치지 않고 천수만 그 태안 쪽에 천수만하고 경기 쪽에 이제 가로림만 거기를 통과하는 운하를 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를 보면 실제로 군사 수천 명을 총동원한 이 대역사 이런 것들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1154년도 그렇고 1391년도 뭐 이렇게 공사가 계속 재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큰 운하가 하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실 그 시도할 때마다 성공을 다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파보면 이 공사 구간에 화강암 안반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파면 이게 또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조수가 들락달락하는 바람에 족족 다시 또 메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난공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하공사 계획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조선 왕조가 개국한 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중종 때는 또 다른 노선이 이게 그 제시가 됐습니다. 태안 충청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른 노선이 제시가 되고 실제로 공사까지 강행이 됐는데요. 이 역시 무너지고 말았는데 역시 그 거센 조수간만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직후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난공세면서도 그 공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난 사고가 무서웠다는 얘기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안흥량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는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선 정기 기록만 따져봐도 1395년 5월에 경상도 세곡을 싣고 안흥량을 통과하던 조운선 16척이 침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약과였습니다. 그러면 1403년의 사고로
조은선 34척이 침몰하고 선원 1000여 명 그리고 쌀 1만 석이 수장됐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때 태종이 모두 부독한 과인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백성을 사지로 몰고 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사과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14년에 다시 66척이 침몰하고 곡식이 한 5,000석이 또 가라앉았다라고 하고요. 그 1455년 세조 때인데 세조 때는 또 조은선 54척이 침몰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선원이 한번 침몰했는데 한 1,000명씩 그 숨지면은 이건 뭐 거의 대형 참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00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1,000명이 죽었는지는 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이 실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참사였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395년에서 1455년 사이에 60년간 안흥량에서 파손되거나 침몰된 선박이 200여 척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만 해도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 손실만 해도 15,800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하고 또 국가 재정 또한 또 고갈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사고가 나면. 참사로 수장된 난파선이 지금 보물선 취급을 받고 있다.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유명한 주꾸미가 건져 올린 청자 보물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아시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게요. 한 뭐 벌써 한 15년 됐네요. 2007년 5월 14일인데 밤인데 태안 앞바다에서 주꾸미를 잡던 그런 어민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꿈을 밤에 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민들 사이에서 이 물꿈이 길몽이래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조업을 나갔답니다. 이 어민이. 통발에서 주꾸미 800여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중에 유독 그 푸른 빛깔의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있던 주꾸미 한 마리가 이제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왜 주꾸미가 왜 청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꾸미를 잡으려면 사실은 뭐 그물에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달아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꾸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입구를 자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아놓는다는 건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문제의 주꾸미는 자갈이 아닌 청자 잡시로 거기를 이제 입구를 막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견이 됐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는데 주꾸미는 공판장에서 이제 그 팔려 나간 거죠. 되게 그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주꾸미인데 또 살았으면 천수를 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 발굴에 돌입을 했고 발굴 3일 만에 수심 15m 정도에서 95도 가량 기울어진 침몰선의 선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에 태안선이다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죠. 어민 김용철 씨가 쭈꾸미를 낚았는데 보니까 입구를 청자 같은 걸로 막아놨네. 이상하네. 그래서 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난파선이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해서 발굴 조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난파선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고려청자가 가득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꾸미가 찾아낸 고려청자선이다라는 거였죠. 그 23,815점의 인양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23,771점이 자기였어요. 그리고 그중에 또 절대 다수가 12세기에 제작된 청자였는데요. 이 청자들은 완충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재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끈으로 묶어서 포장한 그대로 쌓여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0년 전쯤에 그 고려청자 신상이 포장도 뜯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물기로 이렇게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중히 포장까지 했다 그러면 굉장히 청자 질이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백미가 사자 모양 향로 2점이었는데 이 2점 모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매섭게 뜬 눈이 예사롭지 않지만 또 마냥 무서워할 수만은 없는 되게 해학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2점에서 뚜껑까지 4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 점이 없는 채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왜 없지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잠수부 중에 하나가 그거를 꿀꺽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에 나갔고 이렇게 다시 반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용 벼루도 올라왔는데요. 금방이라도 뛰어올 찬 그런 다리를 웅크리고 고개를 든 모습 굉장히 그 간결하고도 힘찬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자 모양 향로하고 두꺼비 벼루 2점이 거의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려청자를 꿀단지 참기름병으로 썼다고요? 네.
이게 그 청자 운반선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 그대로 선적된 그런 신상 청자가 인양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자 운반선 발굴이 한창이던 2007년 7월이었어요. 예. 하순인데 바로 옆에 그 태안 마도 인근에 살던 어민이 그 심선택이라는 분인데 어민이 청자 26점을 또 인양을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 청자 운반선인 태안선 발견 지점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이제 그물에 이번에는 청자가 걸려온 것이다라는 거죠. 아, 그럼 물고기 거두려고 그물 거뒀더니 거기에 청자가 들어 있었다. 이번엔 그물이 한몫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또 본격 발굴이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려시대 침몰선 세 척에 이번에는 그래서 마도 1, 2, 3호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요. 세 척의 화물 대부분은 쌀, 콩, 메주, 조, 피, 기장과 같은 곡물, 그다음에 건어물, 메주, 젓갈류 등이었는데요. 태안선이 청자 운반선이라면 이 마도 1, 2, 3호선은 전라도 각지에서 거둔 세금, 곡물하고 그다음에 지방 특산물 같은 그런 것들을 개경으로 운반하다가 난파된 세곡 및 특산품 운반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참기름병하고 꿀단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청자를 만든 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좀 궁금한데요. 이게 그 마도 1, 2, 3호선 가운데 2호선인데요. 이 출토유물 중에 백미가 바로 이제 이 병인데 그 청자병인데 굉장히 이름이 어렵습니다. 청자, 상감, 국화, 모란, 유로, 중문, 매병과 죽찰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렵게 줘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국화, 모란, 버드나무, 갈대, 대나무 무늬의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명문 대나무 조각이라는 것은 죽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다 이렇게 꼬리표라는 거죠. 그다음에 청자, 음각, 연화, 절지문, 매병과 죽찰 이게 또 한 병이 발견됐는데 이건 뭐냐면 연꽃줄기, 무늬, 매병, 그다음에 명문 대나무 조각 뭐 이런 그 두 점의 청자가 나온 거죠. 이 두 점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바로 따로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청자 두 점의 목에 걸려 있던 명문 죽찰, 그 대나무 명문 대나무죠. 조각이었는데 두 점 모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중방,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 무신 정권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는 중방이 있어요. 뭐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데 그 중방 소속의 무관인 오문부라는 사람한테 보낸 참기름과 꿀이더라. 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게 꼬리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죽찰에.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건 이미 없어졌겠죠. 그 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죽찰에 이렇게 꼬리표에 목에 걸려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건데 이 모란 매병에는 참기름이라는 그렇게 새겨진 진짜 참진자가 뭐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참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꽃가지 매병에는 이 꿀을 상징하는 밀, 정밀이라고 해서 꿀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요즘식 사고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귀한 청자에 참기름하고 꿀을 넣어서 버리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워 보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그렇죠. 죽찰이라고 거기 이제 글이 쓰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택배 물품표 그렇죠. 같은 거예요. 택배 물품표 거기 뭐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거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명품 청자를 뭐 생활용기로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저도 기사를 썼는데요. 어느 분이 댓글에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고려시대에는 참기름하고 꿀 이건 명품 고려 청자에 넣을 만큼 그 귀할 수도 있어. 귀한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꿀하고 또 참기름이 또 귀한 음식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려 청자를 뭐 우리가 그냥 보고 감상하려고만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뭔가 생활용기에 썼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도 1, 2, 3호 여기에는 또 각종 먹을거리, 그다음에 생활용품들이 다소 인양이 됐는데 특히나 그 마도 3호선에서는 1265년에서 68년 사이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무인 집정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곡물, 젓갈, 정복, 그다음에 홍합, 상어 이런 각종 식품을 실었던 배였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마도 3호선만의 또 시그니처 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장기알인데요. 이 돌로 만든 장기알이 한 46점 정도 나왔습니다. 선원들의 생활 공간인 선제 중앙부에서 나왔는데 적어도 2벌 이상의 장기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저는 장기알 그거는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반 돌처럼 보였을 것도 같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했어요? 뭐 신라 고분에 보면은 바둑알도 뭐 200개, 300개씩 나오는데 사실 그 바둑알은 뭐 바둑알이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서리가 둥근 조약돌을 이용해서 장기알을 만들었는데 이 상당수 장기알에서는 사실은 글자가 다 지워졌는데 바둑알과 달리 장기알에는 글자가 원래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부를 보니까 앞뒤에 차, 포, 졸 이런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새겨가지고 아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는 장기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둑알에 비해서는 판단이 빠르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선원들이 그러면은 장기를 뒀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750년 전 고려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증거할 유물이 나온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기할 따름인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게 그지없는 게 선상 생활의 주름을 달래기 위해서 장기를 두고 있던 어떤 선원들이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되고 침몰되고 또 속절없이 또 이렇게 장기 두다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청자선이라고 했던 태안선에서도 인골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선원에 유골이 보입니다. 이 선원을 보면 그 선박의 침몰 당시에 5겹으로 켜켜이 쌓은 청자 더미에 깔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또 증거가 있거든요. 깔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골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골을 보면 정면이 위쪽으로 향해 있지만 약간 틀어진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오른쪽 팔을 좀 뻗고 있었고 또 어깨뼈하고 척추가 정면에서 약간 들려져 있었고 이런 인골의 상태를 보면 안타까운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고려선원은 너무도 빨리 침몰한 선박과 함께 선적된 그런 상자가 무너지면서 상자 아래에 깔렸을 것이다. 이 선원이 사력을 다해서 몸을 틀어서 상반신을 일으켰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라는 스토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침몰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럽게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건데 사실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안 참사 대부분은 단순히 이런 또 거센 바람, 암초, 조석간만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은 또 아니거든요. 그 1473년인데 성종임금이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안흥량 바다가 험하다고 아니야. 험악한 지형 때문만이 아니고 항행에 그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해당 관리들이 제대로 주의 고찰하게 되면 좋은 선의 침몰은 면할 수 있어라고 했거든요. 인조임금이 또 한마디 하죠. 재변이란 까닭 없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인재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태안 앞바다를 두고 무슨 바닷속 경준이 보물선으로 환생한 침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참사는 사람만 조심하고 제대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각이 이런가 봐요. 보물선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우리 삶의 어떤 인생담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사상하고 이게 버리고 있었는데 요즘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인골에 깔려가지고 깔린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마냥 그 보물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즐거워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내년 6월 25일까지 그 유물전시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제목이 신출귀물이에요.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고려 청자를 주제로 한 테마전인데 거기에 보물급 그런 청자들 거기서 출토된 청자들이 전시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나중에 지금 우리는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현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매사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